예,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36번째 시간이에요. 교재는 1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 여기 보도록 할게요. 운송비 구조와 교통수단별 특성 봤더니 운송비 구조는 총 운송비는 음, 기종점 비용이 있고 여기에서 주행 비용을 합친 것이래. 그러면 기종점 비용은 무엇이고 주행 비용은 무엇이냐?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뭐 택시를 탔을 때 좀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 탔을 때 택시 기본 요금, 기본 요금. 이건 택시를 타는 순간 기본 요금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을 이동시킬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화물을 이동할 때 보면은 배로 이동하거나 철도, 도로, 항공으로 운반하는데 거리가 짧건 길건 간에 일정 요금, 일정하게 이미 주행 거리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 기종점 비용이라고 그래. 그 주행 비용은 주행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하는 비용. 우리 버스를 타고서 충주를 가는 것보다는 청주를 가는 게 더 많이 내야 되고 서울을 가게 되면은 버스 요금이 더 비싸요. 거리가 멀기 때문이겠지, 그지? 비행기를 탔어도 제주도를 가는 거랑 미국의 LA를 가는 거랑은 LA로 가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비싸겠지, 그지? 그런데 운송수단마다 그 증가하는 기울기가 좀 다르거든요. 도로다, 해운이다, 철도다, 어떤 항공기다에 따라서 그 주행 비용 증가율이 조금씩 다르는데 그 순서를 시험 문제 잘 내고 있습니다. 여기 택시 기본 요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테고, 어, 택시 기본 요금에서 추가 요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다시 또 얘기를 해볼게. 여기 운송비 구조를 봤더니 그래프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볼게요. 우선 여기 기종점 비용이다라고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X축이 거리고 Y축이 운송비야. 움직이지 않았는데 여기는 움직이지 않은 거 아니야. 0이야 0.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미 발생하는 비용이다라고서 생각하시면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했어. 근데 음, 이 사람이 택시를 타고서 이만큼 이동했어. 그러면은 이만큼의 기정점 비용. 기정점 비용은 일정하죠? 일정해. 기정점 비용은 보니까 이렇게 일정해요. 그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 뭐야? 여기 주행 비용이야. 그래서 총 이 사람이 지불해야 할 택시비는 이만큼이라는 거지. 기정점 비용 플러스 주행 비용. 이게 기본 요금, 이게 추가 요금이 되겠지. 그지? 비행기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비행기를 탔다 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서 이동한 거리가 한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요만큼은 이동과 관계없이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리고 음, 거리에 따라서 추가로 증가한 비용은 주행 비용이야. 그래서 이만큼의 항공료를 지불을 해야겠죠. 그럼 이 기종점 비용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메모를 해볼게요. 다른 교재에서는 아마 종착지 비용이다라고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같은 얘기야. 그럼 이 비용은 왜 발생하는가라고서 본다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볼게. 보험료. 만약에 화물을 수송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배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자동차를 수출하는 측에서는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터미널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냐면은 관리비야. 이 터미널은 화물을 쌓여 있는 곳. 근데 여기에서 어떤 운영비나 어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터미널 유지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하역비 같은 경우에는 하역비는 선적비도 포함하고 선적은 물건을 어, 실으는 거 배에다가 싫다 그래 뭐 비행기에다 실는다 그러고 하면 이게 선적비고 하역비 이 두 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선적비와 하역비. 이런 비용은 이동하지 않아도 어떤 관리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또는 뭐 어떤 보험 또 안전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래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운송수단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0임에도 지금 여기 발생하고 있잖아요. 발생하고 있는데 요만큼이 뭐야 지금? 도로는 자동차야 자동차. 자동차는 종착지 비용이 요만큼이야. 가장 저렴하네요. 그죠? 종착지 비용이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해. 그런데 음,
지금 이렇게 철도는 어때요? 조금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싸, 그지? 그 다음에 해운은 어때요? 더욱 비싸, 더욱 비싸. 그리고 항공, 비행기는 더 비싸요. 좀 더 비싸.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단거리 수송할 때는 결론적으로 여기 만나는 지점을 이렇게 좀 끊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 만나죠, 그죠? 그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가 제일 저렴하다는 얘기야? 얘가 제일 저렴하다는 뜻이야, 그죠? 맞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만나는 구간이 또 있잖아, 두 개의 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철도가 제일 저렴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 이후에는 해운이 가장 저렴하다는 얘기야. 항공기는 뭐야? 언제나 비싸네, 그지? 항공기는 기종점 비용도 비싸고 단위 거리당 운송비가 증가하는 기울기도 굉장히 좀 자동차 비슷하게 높기 때문에 항공기는 언제나 비싸. 그럼 항공기로 전혀 운반하지 않느냐? 조금 운반해요. 항공기로도 화물은 운반한다. 그래서 다시 꼭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구간 거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구간에서는 여기에서는 뭐가 제일 유리하다는 뜻이야? 여기의 구간에서는 화살표를 한번 표시를 하고서 할까요? 여기에서 요만큼, 여기에서 요만큼, 여기에서 요만큼. 결국 항공기를 제외하고 얘기할 때 여기에서 요 거리가 짧은 구간은 도로가 가장 유리하다는 얘기, 저렴하다는 거, 운송비가.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제일 여기 철도야, 철도.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서는 뭐 해운, 선박이 가장 저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공은 전혀 운송 수단으로 쓰여지지 않느냐? 아니에요. 항공기의 장점이 있거든요. 비싸더라도 이건 비용이잖아. 비싸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행기를 타는 것들이 있겠지, 그지? 사람들 배보다 미국 가는데 배 타고 미국 가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비행기를 타게 될 테죠, 그죠? 그리고 부피가 작고 무게가 적게 나가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큰 것들, 뭐 반도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부가가치가 크다 보니까. 요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게 있거든요. 좀 왼쪽 먼저 볼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하역인데 화물을 싣고 내리는 비용, 선적과 하역이라 그래. 단위 거리당 운송비를 봤더니 총 운송비는 운송거리로 나눈다. 총 운송비를 운송거리로 나눈 거야. 일반적으로 킬로미터당 운송비를 말한다. 교통수단과 운송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단위 거리당 운송비 증가율을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울기가 여기에서 여기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어때요?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급해요. 급하지, 그지? 그런데 철도는 어때요? 그것보단 더 급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운은 어때요? 단위 거리당 증가율이 적어요. 그래서 장거리로 갈수록 배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 배를 이용하는 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화물 같은 경우에는 1000톤의 화물이 있으면 997톤은 뭘 타게 되냐면, 화물 997톤은 얘를 타게 되고, 단 3톤만이 비행기를 타게 돼요. 단 3톤만.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막혀 있어서 철도 이용할 수 없고 도로 이용할 수 없잖아. 외국에서 국제 화물 소송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운이, 외국은 멀잖아. 그러니까 배로 이 물건을 싣고 오는 게 운송비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수출입에 있어서 무게 단위로 따질 때 99.7% 같은 경우에는 해운, 선박을 이용하게 된다. 그건 운송수단에 따른 운송비 구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교통수단별 특성을 한번 볼게요. 도로는 봤더니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해. 가장 비싼 거는 항공이었잖아, 그지?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이 비싸다. 기종점 비용이 가장 비싼 게 항공이었어요. 얘가 가장 저렴하고, 얘가 가장 비싸고, 그
그 다음 비싸고, 그 다음 가장 저렴해요. 도로가 가장 저렴해. 기종점 비용.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기종점 비용을 쓸게요. 기종점 비용. 항공이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해운,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도로는 자동차야. 그래서 단거리 수송에 유리하겠지. 가장 저렴하다. 주행 비용이 철도와 해운보다 비싸다. 주행 비용이 철도와 해운보다. 이건 뭐냐면 단위 거리당 주행 비용을 의미하는 거야.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죠. 주행 비용이. 가령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것이 아니라 한 이 정도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동차로 운반했다고 쳐봐. 자동차로 운반했을 때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 철도는 이만큼 들어가고 해운은 이렇게 들어가. 자동차로 운반하면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해운하고 비교했을 때 이만큼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장거리 화물 수송에는 유리하지 않다. 단거리에 유리하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옆에다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쓰면 단거리 운송에 유리하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단거리 운송에 유리하다. 특성,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이 좋다. 기동성. 이거는 도로는 굉장히 좀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문 앞에까지도 다 올 수 있어요. 이게 문전 연결성이야. 문 앞에서 문 앞을 연결하는 특성으로 교통수단 중에서 도로가 문전 연결성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봐봐. 비행기는 우리 집 앞에까지 뭐 택배를 보냈는데 우리 집 앞에까지 올 수 없잖아요. 그죠? 뭐야? 공항이 있어야 돼. 배는 어때요? 바다가 있어야 되고 항구가 있어야 돼. 철도는 철길이 우리 집 앞에까지 놓여져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전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은 자동차. 자동차는 우리 집 근처까지, 우리 집 앞마당까지 거의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기동성은 물건을 바로 싣고 바로 떠날 수 있어요. 기동성. 뭐 택배 차가 왔다가 택배 싣고서 바로 떠나잖아요. 그죠? 이게 기동성이야. 근데 가령 배다. 한 번 서 있으면은 며칠 서 있어야 돼요. 물건을 적재하는 시간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 그 균형, 앞뒤 균형, 좌우 균형, 무게, 총 무게 이런 것들 고려하거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화물 비행기는 앞부분 뚜껑 열고서 앞쪽에서 이렇게 싣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실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서 또 제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실어야 하기 때문에 좀 이것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데 시간이 꽤나 걸려요. 특히 배 같은 경우에 막 며칠씩 걸려요. 막 수십만 톤씩 싣고 다니니까. 지형적 제약이 작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배는 바다가 있어야 되잖아. 하지만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길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제약이 가장 적은 것이 바로 도로다. 그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지형적 제약이 커요. 철도도 철길이 있어야 하고 또 철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한 경사지 이런 데를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철도는 어때요? 경사지 못 올라가니까 다 터널 뚫려 있거든요. 터널. 그래서 뭐 철도를 통해서 고도가 높은 산 꼭대기까지 화물을 운송한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 지형적 제약이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 다음 철도. 기정점 비용과 주행 비용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이다. 그래서 기종점 비용. 기종점 비용 가장 비싼 게 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이었지, 그지? 기종점 비용이 도로가 가장 싸고 그 다음에 비싸고 더 비쌌으니까 주행 비용이 도로와 해운의 중간이야, 중간. 주행거리.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울기, 항공은 좀 빼고 얘기하는 거야. 항공은 빼고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기울기를 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완만해.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게 어디야? 철도야, 철도. 철도. 이 도로와 해운의 각 가운데. 그래서 중거리, 한 중장거리 정도. 아주 장거리는 해운이 유리하고, 단거리는 도로가 유리하고, 철도는 그 가운데 정도,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라고 해서 얘기했지, 그지? 중장거리 수송에.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정시성, 시간 딱 맞출 수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 정체라든지 뭐 눈이 내려서 비가 내리더라든지 뭐 이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뭐 철길이 망가지지 않는 한 철도는 시간을 거의 딱딱 지키죠. 큰 차이가 안 나. 기껏해야 몇 분 차이 나거든요. 1, 2분, 3, 4분. 정시성이 정각에 딱, 뭐 지하철 또는 철도 이런 것들은 정시성. 또 안전성이 우수하다. 자동차는 자동차 사고율보다 기차 사고율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성이 우수하다. 흔들리지 않잖아, 그지? 뭐 제품도 망가질 가능성도 별로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 다칠 가능성도 적다라는 거지. 지형적 제약이 크다. 철로가 놓여져 있고 비교적 평평한 평지 지역을 따라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터널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해운. 도로나 철도보다 기종점 비용은 비싸지만 주행 비용. 근데 주행 비용은 단위 거리당 주행 비용이야. 주행 비용은 저렴하다. 기울기가 완만했잖아, 그지? 따라서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고, 그리고 대량 화물 배에다가는 엄청나게 많이 심거든요. 컨테이너 그 하나 그 사이즈가 막 어떤 것도 수십 톤씩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수만 개씩 한꺼번에 배에다 싣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실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 뭐 석탄이나 철관성이나 또는 컨테이너에 싣고 오는 화물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뭘 타게 된다? 배를 타게 된다라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기상 조건 제약이 크다. 여기 기상이네요. 지형에서 기상. 기상 조건 제약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안개가 끼거나 그 지역에 그 바다 해역에 뭐 태풍이 만들어져서 파도가 엄청 세거나 배가 출항하지 못하잖아. 우리 작은 배 같은 경우에들 보면 어때요? 뭐 선박들 태풍 뭐 경보, 태풍주의 보면 어떻게 돼요? 다 항구로 다 집결하잖아요, 그죠? 이런 기상 조건, 태풍, 안개, 특히 태풍 이런 것들, 바람 이런 것들.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다. 99.7%야. 우리나라에선 99.7%로 매우 높다. 국제 화물 수송 비중이 99.7%. 국내 화물은 이 정도는 안 돼. 그다음 항공기. 이 세 개하고는 좀 다르게 항공기는 봤더니 이미 좀 기종점 비용이 가장 비싸. 이 정도 돼요. 기종점 비용이 가장 비싸. 그리고 기울기를 봤더니 자동차보다는 좀 덜하지만 자동차는 엄청 기울기가 급하잖아. 역시 항공기도 기울기가 어느 정도 급해요. 철도나 해운보다 급해. 그래서 항공기는 어떤 거리를 가거나 뭐 운송비가 가장 비싸. 몸값이 좀 비싼 거지. 비행기를 타려면은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이 모두 비싸다. 단위 거리당 주행 비용도 비싸고 기종점 비용은 가장 비싸고, 장거리 여행 수송, 외국 가는 사람들이 주로 비행기. 만약 여기서 유럽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게 싸다고 해서 배 타고 가는 사람 없거든요. 막 미국 갈 때 배 타고 가면 한 보름 가야 돼요. 10일 아무리 빨리 가야 쾌속선 이런 거, 쾌속선은 작거든요. 쾌속선은 한 10일이면 가요. 근데 그런 배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다니는 배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행 그 다니는 뭐라 그래요? 엄청나게 큰 배들, 그런 배들은 보통 막 보름씩 걸리거든. 고부가 가치의 화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고부가치는 비싼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근데 비싸도 무게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부피가 크고 무게, 부피가 크지 않고 부피가 작고 부가가치가 큰 것들, 또 비싼 것들이지, 큰 것, 이런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이걸 좀 타게 되느냐라고서 본다면은 반도체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요즘에 좀 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약품 같은 거 있지, 약품. 의약품이라고 할까요? 약품이라고 좀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디스플레이 뭐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뭐 TV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비싼 거 고급 뭐 어떤 자동차 막 이런 것들, 외제차 중에 막 슈퍼카라고 불리는 막 3억, 4억, 5억씩 하는 이런 자동차들은 비행기를 타고서 오기도 해요. 뭐 이런.
대부분 이렇게 부가가치가 큰 것이다. 근데 2017년에 우리나라에 계란 대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계란값이 막 계란 한 판에 만 몇천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계란도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긴급 수송해서 300톤의 어떤 계란을 대한항공이 세 차례에 걸쳐서 100톤씩 싣고서 비행기에다가 100톤까지 실 수 있나 봐. 세 차례에 걸쳐서 계란을 싣고 온 적도 있긴 있다라고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사례죠, 그죠? 그리고 뭐 예술 작품, 비싼 고가의 어떤 외국 유명한 박물관에 소장 중인 작품을 우리나라에 전시한다 이럴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병인장려 때 프랑스가 이렇게 약탈해간 외교장각 의뢰라는 게 있거든요. 외교장각. 교장각은 한양에 있잖아. 근데 외교장각은 강화도에도 있거든요. 강화도에 있던 것들을 탈취해간 것들. 이것들이 좀 몸값이 비싸다 보니까는 비행기를 타기도 했다라고서 얘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상 조건이 크다. 역시 안개가 많이 끼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냥 비행기 결항되는 경우 많잖아. 그죠? 결항되는 경우 많아. 기상 조건. 특히 바람의 영향 많이 받아. 신속한 수송. 비행기 타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 곳도 웬만하면 24시간 안에 오거든요. 근데 경유에서 오면 한 이틀 정도 걸리고 굉장히 빠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탐구 활동 여기가 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여객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 사람이 타는 거지. 화물. 국내가 있고 국제가 있네, 그지? 그러니까 국내 먼저 볼까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명 기준이야.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명 기준이야. 인 기준. 화물은 톤 무게 기준이야. 무게 기준. 근데 국내 여객을 먼저 볼게요. 국내 여객. 제일 많이 타는 거. 사람들이 거리와 관계없이 제일 많이 접하는 교통수단이 뭘까요? 본인이 생각해봐. 자기가 최근에 100번의 어떤 운송수단을 타봤다고 해요. 그러면 주로 뭘 타요? 가장 많이 타는 게 뭐야? 부모님 아침 전에 데려다 주잖아, 그지? 이건 뭐야? 도로야, 도로. 도로가 자동차야, 자동차. 그래서 국내에서는 자동차를 탈 기회 횟수가 제일 많다는 얘기야. 봤더니 자동차가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80%가 넘어요, 80%. 그리고 아마 제천은 더 높을 거야. 제천은 지하철을 탈 거기 일이 거의 없잖아.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많이 타는 거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제천만 생각하면 안 돼, 지하철. 지하철은 주로 서울, 뭐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런 광역시에 다 있어요. 지하철은 광역시에 지하철 다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어요. 수도권. 그래서 지하철을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75% 정도 되거든요. 제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잖아. 왜냐하면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50%야. 근데 경기도의 대부분의 인구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부산이다, 인천이다, 뭐 대구다, 뭐 광주다, 대전이다 이런 도시들은 다 지하철이 웬만하면 다 있기 때문에 거의 75%에 가까이 달하는 지역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살아가고 있다. 지하철이 2위야, 2위. 근데 그 퍼센티지를 보니까는 그렇게 높진 않아. 그러니까 10% 조금 넘어. 한 12, 3% 정도 되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철도야, 철도. 철도.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게 비행기하고 항공기를 많이 탈까 배를 많이 탈까 좀 헷갈리겠지만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탈 일들이 조금 더 많아. 2배나.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가 항공. 그리고 여기다가 이 D 0.05 이거보다 절반이지. 이 배를 탈 확률. 국내에서 배 탈 일은 어떤 경우에 배를 타게 될까요? 섬에 사는 사람들 배 탈 기회가 있겠지. 그리고 가끔 제주도 가는 사람들도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남해안에 부산이나 여수나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비행기를 탈 일들이 조금 더 많다. 2배 정도 더 많은 거 아니야. 0.1, 0.05니까. 근데 대부분은 뭘 이용한다? 국내에서는 자동차가 거의 한 5% 가까이 83, 4% 될 것 같으네요. 그죠? 2016년 기준. 그러면 국제는 어떠냐? 국제는
외국 갈 때는 뭘 타게 되냐? 지하철,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지. 북한은 막혀 있잖아. 미국을 간다고 해서 미국을 어떻게 갈까? 자동차 타고 못 가요, 그죠? 지하철 타고 못 가지. 철도 타고서 못 가요. 따라서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기껏해야 뭐 비행기 또는 배를 이용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이용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지, 그지? 거의 95% 이상이야. 그래서 얘가 당연히 항공이 된다.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외국에 갈 때 배를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경우는 어디일까요? 배 타는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가고 또는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럴 때 배 타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 그지? 가까운 거리 어디? 일본 갈 때, 일본 규슈에 온천 여행 갈 때, 또는 중국 갈 때도 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따리 장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배 여객 요금이 굉장히 싸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 또 왼쪽으로 와서 이제 화물 볼게요. 화물은 역시 국내 먼저 볼게요. 톤 기준이야. 톤 기준 국내. 가장 국내에서 화물 이동할 때 톤 기준으로 해서 무게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양을 실어 나르는 것이 무엇이냐? 국내 안에서 역시 무엇이다? 자동차. 90%네, 그지? 자동차. 도로라고 써야겠네, 그죠? 도로교통을 주로 이용을 해요. 도로교통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과 디귿. 디귿인데 디귿은 두 번째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게 디귿이네, 그지? 그럼 디귿은 뭐가 될까요? 디귿은 해운이야. 선박을 더 많이 이용해. 철도보다도 더 많이 이용한다. 근데 그 양쪽으로 별로 안 돼. 10%도 안 돼. 그리고 요건 뭐가 돼요? 철도가 됐다는 거죠. 철도. 여기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해운이 철도보다 1등, 2등, 3등이다. 해운이 앞서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운은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있어요. 많은 양. 그래서 운임비도 저렴해.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국내 안에서도 해운이 화물 수송 2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리을 봤더니 국내 봤더니 비행기 타는 화물은 0.1밖에 안 돼. 0.1. 그지? 얘가 뭐가 돼? 항공이 되겠지. 항공. 국내 거리도 가까운데 굳이 비행기를 탈 일이 별로 없다는 거지. 0.1. 무게 규모로 얘기하면 1000톤이라면 999톤은 이렇게 운반돼. 이렇게. 근데 1톤만이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게 되는 화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국제를 봤더니 역시 아까 그 전에 한 가지. 선생님 왜 지하철은 없어요? 지하철은 사람 실어 나르는 거지 사람이 타는 거지 화물이 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엔 화물에는 지하철이 0이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 지하철은 안 나와 있어. 국제 화물 수송을 봤더니 여기 당연히 1등이고 여기가 2등이야. 2등. 뭘 탄다는 얘기야? 배를 탄다. 그럼 여기는 99.7%가 이걸 타게 되는 것이고 국제 0.3%만이 비행기를 탄다. 여기는 아주 귀한 몸들, 부가가치가 큰 것들, 무게가 작고 부피가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비행기를 타게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좀 메모를 좀 할게요. 메모를. 지금 이야기한 걸 다 정리해서 순서를 한번 연결. 여객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나누어서 국내에서 국내 순위를 여객, 도로, 그리고 지하철, 그 다음에 철도, 항공, 해운. 이거 순서에다. 여객은 명 기준이야. 그 다음에 국제, 외국을 가게 되는 여객, 외국을 가게 되는 사람은 두 개밖에 못 타지, 그지? 항공기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의 95% 이상.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 가까운 데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화물은 어떻게 되는가? 화물도 한번 보면 화물 역시 국내가 있고 국내에서는 화물을 운송하는 비용 역시 도로가 1등이야. 도로. 지하철은 0이라 그랬지. 사람 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거는 철도인 것 같지만 철도가 아니라 해운이다. 그 다음에 철도이다. 그리고
도로, 해운, 철도, 항공, 항공이다. 그 다음에 국외, 국제, 외국으로 이동하는 그런 화물 같은 경우에는 해운이 97%이다. 그리고 항공이 0.3%이다. 이걸 반드시 순서를 기억을 해야지만 문제 빠르게 풀 수 있고 실수 안 할 수 있어. 그리고 국제는 이 두 개밖에 없어. 국제는. 왜냐하면 우리 북한으로 막히기 때문에 도로교통이나 철도교통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하면은 문제 푸는데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A에서 이 교통수단 중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것은 C이다. C. C가 도로이지, 그지? 다음으로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이 높은 것은 지하철이다. 지하철이 2등이야. 철도보다 높아. 근데 또 다른 변형된 형태를 뒤에서 문제 풀면서 한번 볼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과 곱하기 거리. 지하철은 보통 짧은 거리를 가잖아요. 철도는 좀 긴 거리를 가지.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인은 사람 명이야, 명. 사람 곱하기 거리. 거리를 킬로미터로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은 이 순위가 서로 바뀌어요. 왜냐면 지하철은 어떨까요? 몇 정거장 안 가잖아, 그지? 이건 아주 단거리야, 단거리. 단거리 여객이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중장거리. 그래서 가령 이런 거지. 나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어. 동서울에 타서 명동까지 갔어. 뭐 한 10정거장 갔더니 그 키로수가 10km밖에 안 돼. 근데 철도는 나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철도를 타고 왔어. 키로수를 봤더니 420km야. 거리를 곱해버리면은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철도를 이용하는 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야. 나중에 뒤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할게요. D와 E는 항공과 해운 중에 하나인데 국제 여객 수송 분담률, 여객이니까는 뭘 더 많이 탄다? 항공. 나머지 D는 해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억, 리을, 교통수단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기억에서 리을 교통수단 중 국내 화물 수상 분담률이 높은 것은 도로이다. 화물이든 여객이든 국내에서는 도로가 1등이야. 자동차가.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이 도로 다음으로 높고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가장 높은 거. 이거는 해운이었지, 해운. 그러니까 국내 화물 분담률이 도로, 해운 다음으로 높은 기업은 철도, 나머지는 항공이다.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참고로 좀 더 얘기를 하면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실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배하고 비행기는 하루 이틀이면 온다고 했는데 배는 얼마나 걸리느냐? 석탄, 철광석 이런 배들은 우리나라 오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리나라 오는데 거의 한 달씩 걸리기도 해요. 미국에서 오면 한 달 더 걸려. 왜냐면 천천히 와요. 왜냐면 얘네들 석탄 썩는 거 아니야. 철광석 썩는 거 아니야. 천천히 와도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엄청나게 많은 화물을 싣고 배가 속도를 가속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비,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드는 거지. 그래서 천천히 와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제품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컨테이너는 요건 조금 더 빨리 와요. 미국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석탄, 곡물, 뭐 철광석 이런 것들은 거의 한 달 이상 걸리고 컨테이너 선박은 보통 15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동하는 배 자체가 없지만은 사람을 태운 쾌속선이나 이런 것들은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 오래 걸려. 하지만은 운반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특징이 해운의 특징이다라는 것들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 변화. 교통통신 20세기 초에 근대적인 교통수단이 철도가 등장했다. 철도가 등장해요. 20세기 초에. 근데 사실 20세기 초가 아니라 19세기 말에 등장하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전차는 서울에서 서울 전차가 있었거든. 1998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인선 철도도 1998년도에 있어요. 사실은 1898년.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돼요. 그리고
1906년, 1904년일까요? 1905년이네. 1905년에 경부선 철도 개통.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개통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1906년에는 경의선, 1914년에 호남선, 1914년에 경원선, 1925년에 충북선 철도, 이런 철도들이 많이 건설. 일본이 건설한 거지, 그지? 우리나라의 또 식량, 또 광물 자원 이런 거 수탈을 위해서. 1960년대 후반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본격적인 도로교통 시대가 열렸다. 본격적인 도로교통,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이렇게 되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게 잠깐만요. 1970년일 텐데요. 196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실제 개통된 건 1970년이에요. 70년. 68년에 건설 시작해서 70년에 개통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 1970년대에 서울, 부산, 대구에 지하철이 개통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된 게 1974년이야. 1호선. 이게 서울 1호선, 1호선 철도가 이렇게 개통이 되었다라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서울에 만들어진 철도는 9호선이야. 9호선. 그래서 1호선부터 9호선까지 2014년도에 9호선이 어떤 개통이 되었다. 그러면서 지하철이 많이 개통이 되어 있죠. 2000년대 이후에 경부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되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지, 그지? 그래서 고속철도가 처음 개통된 게 2004년이에요, 2004년. 이건 서울에서 대구까지 개통이 되거든요, 대구까지. 그리고 추가로 2010년에는 부산까지 개통이 돼요. 이 경부선 철도가. 대구를 지나서 이 부산까지 개통된 것은 2010년에 개통이 되고, 또 대전에서 목포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목포까지죠. 이게 개통은 2015년에 돼요. 그래서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고속철도 검색하면 2시간 20분 걸려요. 자동차로 가면은 한 4시간 반 정도? 이 정도 5시간 걸리는데 절반도 안 걸리는 거, 절반 정도. 서울, 광주 같은 경우는 더 적게 걸려.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1시간 50분 정도면 고속철도를 타고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교통수단이 좀 빨라지고 있고 발달하고 있어. 교통로를 따라서 통근 통화권이 확대되고 있다. 통근 통화권이라는 것은 중심지가 여기 있으면은 내 직장이 여기에 있어. 서울이야. 통근권은 서울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옛날에는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통근권이 기껏해야 한 요만큼이었다고 쳐요. 근데 지하철이 여기 다니기 시작했어. 이렇게 더 멀리서 이렇게 통근권이 멀어지는 거지. 더 먼 곳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이 가능하다. 통학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들,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해서 더 먼 거리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이겠지. 지나친 집중으로 인한 지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 불이익은 모여서, 이게 모일집자잖아, 그지? 모여서 이익이 발생하면 지적 이익이라고 하는데, 모여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걸 지적 불이익이라 해.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지적 불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지적 불이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환경오염, 뭐 교통, 뭐 체증이라든지 주택 문제, 주택 부족 문제 또는 주택값이 엄청나게 비싸지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다 지적 불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 무점포 상점이 증가하고 있다. 전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무점포 상점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없는 거야. 우리 쉽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전자상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바일 쇼핑하고 인터넷 쇼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한번 가볼까요? 무점포. 무점포 상점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방문 판매나 인터넷 상점이 바로 무점포래요. 근데 이 방문 판매의 비중은 아주 적을 거야. 이만큼이야. 인터넷 상점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무점포는 인터넷 상점, 전자상 거래를 의미한다라고서 동일시에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이 방문 판매는 방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직접 방문해서 판매하고 하는 것들, 이거는 액수로 따질 때 그게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지. 무점포 상점이 증감에 따라 도시 외곽 지역이나 물류단지, 이런 복합 화물 터미널 등이 들어서고 있다.
도시 외곽 지역이나 물류단지, 복합 화물 터미널. 근데 얘네들도 어차피 자동차에서 대부분 자동차에 의해서 운반될 거거든요. 어디 주변이 있을까요? 교통이 편리한 고속도로 주변에 주로 많아요. 고속도로 주변. 거기에 제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이 물류 단지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지. 그러면은 소비자가 가령 CJ 쇼핑이다 그래서 거기서 모바일로 주문을 하게 되면은 이 물류 단지에서 택배 차량이 들어가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서울이고 경기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쭉 여기 이천이라는 곳이 있고 경기도 이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영동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중부고속도로예요. 쭉 가면 이게 지금 롯데 그 아울렛이거든요. 여기 뭐 청자간, 백자간 막 있고 하는 곳. 이거 다 물류센터예요. 이런 것들. 이거 다 건물 창고식으로 지어진 거 다 물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류센터. 그리고 여기 고속도로를 타서 쭉 올라가다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물류센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다 물류센터예요. 물류센터. 이렇게 딱 찍어보니까 CJ 홈쇼핑 물류센터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여기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 어차피 전국으로 배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거나 도시의 또 외곽 지역에 주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나라의 거의 또 가운데쯤 있잖아요. 그죠? CJ 대한통운, 옥천 메가, 허브 터미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도 수많은 제품이 여기 쌓여 있고 전국으로 배송이 되겠죠. 그죠? 여기 지나가는 게 이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대한통운의 어떤 화물 터미널, 허브 터미널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여기 수많은 택배 차량이 여기를 드나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는 아무래도 대도시에 있어요. 대도시에. 서울에 가장 많아요. 대도시에 주로 어디에 있냐면 본사는 대도시의 도심과 부도심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삼성은 삼성전자만 수원에 있고 나머지 삼성 계열사들 다 강남에 부도심에 많고요. 도심 쪽에도 뭐 하나다, SK그룹이다 이런 본사들 다 많이 있어요.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느냐? 지방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산 공장은 지방에 있다. 경기도에 있더라도 경기도에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화성이나 평택 이런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에 공장이 많아. 이렇게 공장은 지방에 입지하는 경우. 공간적 분업 현상이 나타난다. 중심지에는 이렇게 대도시에는 본사,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더 규모를 크게 보면은 선진국에는 본사가 많이 있고 개발도상국에는 생산 공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생산 공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본사는 자국의 대도시에 두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인건비가 저렴한 어떤 나라에 생산 공장을 두기도 하지. 일상생활 시공간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뭐의 발달 때문이야? 시공간적 통신의 발달, 교통통신의 발달이지, 그지? 교통통신 발달에 의해서 재택근무 증가하죠, 그죠? 재택근무.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재택근무, 화상회의, 화상수업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문제를 한 4개 정도만 이렇게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뭐가 더 커야 된다 그랬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그 중심지의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지, 그지? 근데 가는 봤더니 변화 전 봤더니 여기가 지금 점선이 최소 요구치고 재화의 도달 범위야. 최소 요구치가 바깥쪽에 있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래. 그러면 이때는 시장 그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어 없어? 유지될 수 없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얘는 변화가 없어. 같아, 그지? 이렇게 같아. 최소 요구치는 같은데 여기에 있던 재화의 도달 범위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동했지, 그지? 재화의 도달 범위가 확대됐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거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뭐다? 이건 지금 재화의 재화의 도달 범위 확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교통의 발달, 교통 발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두 번째 사례는 봤더니 취소 요구치의 범위가 바깥쪽에 있어요. 그 재화의 도달 범위가 안쪽에 있어. 역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안쪽에 있으니까 이 기능은, 중심지 기능은 유지될 수 없겠지. 이때 유지되는 거지, 변화 후에. 그런데 여기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움직이지 않았어. 뭐 이렇게 요 거리나 같잖아, 그렇지? 그런데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이때는 이만큼이었었고, 이때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요만큼이었어. 이거는 유지가 되지 않겠지, 그지? 근데 재화의 도달 범위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이만큼이었었는데 요만큼으로 축소되었어. 최소 요구치가 축소된 거지.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 축소되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뭐라 했어? 인구 밀도 증가. 인구 밀도 또는 인구 증가라고 얘기 생각해도 돼. 인구 증가. 그 일정 지역 내에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 밀도가 증가하겠지. 또는 뭐야? 구매력.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구매력 향상. 뭐 이거 소득 수준 향상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럴 경우 빨간색이 잘 보이겠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구매력이 향상되겠지. 이러면 최소 요구치가 한 개 살 걸 두 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가 이의 범위가 축소된다. 이 개념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1번 교통의 발달은 맞네, 그지? 여기는 맞고 인구 밀도의 증가는 아니야. 이거는 소득 증가도 아니야. 요 세 개는 뭐에 영향을 준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에 축소에 영향을 준다. 물류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교통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런 건 별로 없어. 교통 비용이 증가해. 그러면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축소되겠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이건 교통이 발달이 아니라 교통 발달이 역행하는 거지.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 인구 밀도 증가. 하나 더 추가로 쓴다면 여기에 나온 뭐 소득 향상, 이게 뭐야? 구매력 향상,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 수업 시간에 한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재화의 도달 범위, 얘는 최소 요구치의 확대, 최소 요구치의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2번 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자료, 가나 소매업체에 발행한 영수증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 나의 상대적 특성이네요. 나의 상대적 특성. 했더니 가는 상품명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이런 거 먹었대요. 금액표가 1,200원, 뭐 3,000원, 총 금액이 거스름돈, 현금 얼마 들어간 거야? 이 총 금액이 이거네. 4,200원, 그지? 만원 내고 거스름을 받은 거. 4,200원어치 소비했어요. 4,200원어치. 근데 여기를 봤더니 화장품, 수영복, 바지 뭐 그랬더니 18만 7천원이야. 부가세까지 합쳐갖고 20만 원이야. 20만 원. 그러면 가와 비교한다. 하나는 백화점이네. 그럼 얘가 백화점이 이게 되겠지. 백화점. 얘가 편의점이 되겠지. 백화점은 좀 더 비싼 고가의 이런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잖아. 전문 상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하지, 그지? 편의점 가고서 뭐 20만 원, 30만 원씩 소비하는 사람들 없잖아, 그지? 나의 상대적 특성, 백화점. 상점간 평균 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백화점은 60개가 안 돼요. 그래서 백화점이 몇 개 안 되니까 이 평균 거리가 어때요? 이 평균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평균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밑에는 다 틀린 거네. 요 네 개 모순이 중에 하나야. 최소 요구치가 어떨까요? 최소 요구치가 클까 작을까? 그러니까 편의점은 하루에 손님이 100명만 오면 된다고 칩시다. 100명 곱하기 이 사람이 3,000원만 소비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편의점의 최소 요구치야. 그러니까 백화점은 이것보다 더 클까 적을까? 30만 원 팔아서 백화점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최소 요구치가 100명이 아니라 여기는 1000명, 뭐 한 3000명이 될 수도 있겠지. 3000명 너무 많나? 1000명이라고 할게요. 1000명 곱하기 뭐 10만 원 뭐 이렇게 돼야지
백화점 유지될 수 있겠지. 최소의 고치는 크다. 따라서 여기 따는 건 틀린 것이 되겠네.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고객. 편의점 가는데 자동차 이용을 많이 할까요? 백화점 갈 때. 백화점 주차장 이런 거 잘 되어 있지, 그지? 따라서 멀다. 따라서 C는 틀린 거예요. 정답은 B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B. A, B 상거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는 보니까 오프라인이에요.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주고 소매상, 뭐 중간 도매상, 중간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거는 지금 제조 공장이 있고 유통센터, 이 물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류센터, 전자상거래 사이트, 소비자 직접 주문하면 택배가 직접 갖다 줘요. 이거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A는 B보다 택배업 성장에 끼친 영향이 크다. A는 B보다 A는 직접 소비자가 소매상,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사는 거야. 자기가 들고 와요. 자기가 사서 들고 와. 근데 이거는 뭐야? 택배 산업에 택배 산업 성장에 영향을 크게 준 건 전자상거래. A는 B보다 틀렸습니다. A는 B보다 상거래 활동의 시간이 제약이 크다. 맞지, 그지? 얘는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할 수 있지, 그지? 침대에 누워서 밤 늦게도 할 수 있을 테고, 그지? 뭐 이동하다가 차량에서도 할 수 있고 언제든 좀 쇼핑이 자기가 핸드폰 정도 만질 수 있거나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시간이면은 쇼핑할 수 있습니다. B는 A보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대면 접촉, 대면 직접 마주하는 거 아니야? 직접 마주하지 않지, 그지?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화 한 통화 없이 이렇게 마주함 없이 상거래가 이루어지잖아. 틀렸고요. B는 A보다 상품 구매를 위한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짧다. B는 이동하지 않아도 되지, 그지? 집에서 쇼핑할 수 있잖아요. 집까지 갖다 주잖아, 물건을. 따라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 정답은 4번이네, 4번. 넘어가서 4번.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로 옳은 것은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래요. 산업별 취업자.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야. 근데 여기는 1970년이고 여기는 2017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거 보면 좋겠지. 2017년 1차, 2차, 3차 산업 중에서 2017년에 보니까는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2017년에는 이렇게 이 정도 돼요. 80% 가까이 되고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율이 매우 적어요. 그리고 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역시 가보다는 매우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럼 여기 퍼센트지로 선생님 좀 한번 써보니까는 이렇게 써볼까요? 얘는 한 78 정도 되는 것 같아. 78% 정도. 2017년에 가는 여기는 퍼센트 이렇게 써볼까요? 나는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은 한 4%? 5%로 쓸게요. 5%. 그리고 다 합치면 100이 나와야 되니까는 여기 몇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한 17% 정도 나와야 되잖아. 17%, 그지? 17% 합치면 어떻게 돼? 100이 되잖아. 100이. 그러면 1차, 2차 산업 중에서 뭐가 가장 적다 그랬어? 1차 산업. 얘 5% 정도 되는 거예요. 2차 산업은 종사하는 사람이 17% 정도 되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78%는 여기에 종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는 뭐가 돼? 여기는 3차 산업이지. 3차 산업. 3차 산업이 바로 서비스 산업이지. 서비스. 그 다음 여기 나 지역은 그 퍼센트지가 매우 낮았지. 그지? 5%밖에 안 됐어. 따라서 이게 뭐야? 1차 산업. 1차 산업이 뭐에 해당돼? 농림어업이겠지? 농림어업. 농림어업은 농업. 대부분 농업일 거야. 여기서 농업. 임업. 이거는 이게 세 개 다 합쳐도 5%도 안 된다는 뜻이야. 그다음 여기가 2차 산업이 되겠지. 2차 산업. 2차 산업은 말 그대로 제조업이지. 제조업. 제조업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광공업도 여기에 포함시켜요. 사실은 우리는 광업도 여기에 포함시켜. 광업, 공업. 주로 이제 제조업이 여기에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요거 순서대로 하면은 3차, 1차, 2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에 123페이지부터 해서 수능 실전 문제까지 해가지고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